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의 인사 말씀 한마디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중 교수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시타 좀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도 되고 마음대로 하죠. 시끄럽다고요. 끌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으로 줄이려고 돼요? 합니다. 내가 끄면 생각보다 좀 추워가지고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처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여러 통계와 지표를 종합하면은 현재 한국 경제 그 어떤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땡땡 국면이라 어떤 프레임을 좀 제시해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예, 지금은 진짜 K자로 양극화가 벌어진 심각한 위기의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됐지만 한국에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삼성전자는 한 4, 5만 원에서부터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3,000개의 상장된 기업 중에서 약 한 60개가 정도는 굉장히 부도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기의 직면에 처해 있고 정부도 160개 정도를 정리하겠다. 아마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모든 경제 상황이 K자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잘 살고 한쪽은 더욱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것이 바로 K자 국면이고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입니다. 2025년도 1% 성장을 했지만 2026년도에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주식 시장을 살리고 부동산 시장을 좀 잘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 정도 저는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라고 부르죠. 강남 4구, 서초동,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에 강동구, 한강 이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방이라든지 또 강북이라든지 지금 서울의 도봉구와 서울의 서초구의 집값이 7배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45%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9988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100명 미만의 기업을 근로자가 있으면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고 10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45%만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K자로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지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모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양극화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돌기도 하고 이제 익숙하기도 한데요. 그 교수님 기준에서 그때 IMF 1997년 때와 지금을 좀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비슷한 점은 지금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제가 그 당시에 정권회사에 있을 때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가 됐습니다. 70%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원에서 3만원이 됐었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000에서 정확하게는 270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5,4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제가 1994년 대학을 졸업하고 정권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97년도에 300이 됐다가 지금 5,4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94년도 1000에서부터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비슷한 점은 바로 환율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2,000원을 찍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1,600원을 찍었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난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다시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책임이다. 저는 그런 이유로서 외환위기에 대한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이번에 많이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이런 책자를 펴냈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1,460원 정도 됩니다. 저는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환율은 1,500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1,600원 근처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한국에는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국가 GDP의 22%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한일 통화 스와프 둘 다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세계 3위입니다. 2위입니다. 2위. 정확하게는 75%입니다. 국가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2026년 기준으로 75%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국가 GDP의 20%밖에 안 되고, 미국과 일본은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고 있고,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 때와 가장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차이점은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부동산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97년도는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7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환율은 5,40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라고 부릅니다. 코스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5,400, 6,000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부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좀 잘 부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약 부실기업, 동전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주가, 100원짜리 주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 160개가 넘습니다. 이런 동전 주식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에 한 브루넷에서 10개 기업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상장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을 10배 정도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 상장했으면 한 7조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 상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의결권을 창업자에 대해서 10배를 더 인정해 줍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토스, 야놀자가 미국에 원래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것이 이제 97년도에는 아주 좀 판이하게 다르다. 가장 비슷한 점은 환율이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반대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일반 경제시장은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율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서요. 그 아까 환율 상승의 이제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통화령 관점에서 환율 상승의 요인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역대 정부가 모두 통화량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화량, 우리가 이제 M2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고 예금, 적금,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넣었던 M2 수익형 뭐 자산이라든지 펀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국가 GDP 대비 한 1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한 154% 통화량이 많다는 뜻이고 미국은 국가 GDP 대비 70%밖에 통화량이 없습니다. 미국엔 달러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집세로 냅니다. 제가 한번 만났던 우리 뉴욕에서 만났던 우리 한국인 여학생 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봉이 7만 달러입니다. 7만 달러니까 환율을 1,500원 곱하면 1억이 넘는데 자기 집세가 한 달에 한 400쯤 되더라고요. 뉴욕의 원룸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1억이라 그러면 그 11원 나누면 한 달에 한 7, 800 정도 받는 겁니다.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집세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은행 대출이 제로 나가고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나갑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주거비가 본인 소득의 한 50% 정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달러가 귀하고 돈이 귀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GDP 대비 154%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사설로 한번 냈던 내용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현재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통화량을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창용 총재는 통화량과 환율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은행의 기준금리를 0%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지출을 해라. 그게 0%라는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들었고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은행에 보관비를 내는 게 마이너스 이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한국은 2.5%입니다. 워시라고 해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5월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의 예금 이자를 떨어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을 사자.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아마 워시 5월달에 취임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환율이 오르는 것은 미국보다 통화량이 2배 정도 많다. 국가 GDP 대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은행 이자의 정책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은 3.5%의 기준금리인데 앞으로 2.5%, 1.5%, 1%대까지 은행 이자를 내릴 겁니다. 미국의 은행 이자를 내리는 그 확률은 88% 확률입니다. 1980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22%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에서 현재 3.5까지 계속 내린 겁니다. 이와 같이 은행 이자는 계속 내린다. 한국도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80% 확률로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도 은행 이자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고 또한 공장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 3년 동안 미국은 은행 이자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부동산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있고 반대로 환율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가 광의의 통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작년에 추경으로 40조 원이 풀렸고 2026년도 국가 예산 8.1% 올랐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확대 재정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그런 정책이고 또 세금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법인세 26% 1% 올렸고 정권 거래세 올렸고 모든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랐는 2%, 우리 대한민국 2026년도 최저임금 2.9%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국가가 재정을 확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2.9% 정도만 재정을 확대했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무려 8.1%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728조입니다. 한 73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물가 통화량을 8.1% 올렸고 지금 현재 정부는 앞으로 계속 통화량을 물가 인상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8.1%, 내년 후내년 보니까 한 5% 이상 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게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통화를 푼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방어에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체 자산의 70%는 다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1% 부자, 내가 이제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쓰고 부자가 되자 이런 책을 많이 썼는데요. 한국의 1%의 기준은 순자산 기준. 자기에 있는 총 자산에서 대출을 빼고 순자산이 30억이면 한국의 1% 부자입니다. 한국의 1% 부자의 평균은 한 55억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시청을 하시면서 내가 순자산 30억이다 이러니 한 1% 부자에 들어가는 거고 55억이다 이러면 정말 평균 1% 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월급장이 20대, 30대, 40대 도저히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뒤에는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론은 정부가 물가 인상 이상으로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은 일단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좀 확대하는 정책이고 저는 뭐 작년에 우리가 재난기금 상생기금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받았고 작년에도 또 받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경제 성장률 정도로만 통화량을 증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 부도 났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바레인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외환 위기의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저는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율이 오르는 것에서 가장 좋은 방어책은 무엇이냐? 저는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사라. 그죠? 달러 자산입니다. 달러 자산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주식 비중이 미국이 60%를 차지합니다.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한 종합주가지수 5,400포인트 넘었고 4,000조, 5,000조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직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 중에 한 500조 정도는 미국 자산, 한 300조 정도는 국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2배 더 많다는 거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는 미국 자산 주식, 10%는 한국 주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식 비중이고
또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금을 사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안책에 대한 그 사실 그 질문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렸던 질문이 사실은 이제 통화량을 이렇게 푼 것이 좀 부동산 방어 위주, 부동산 방어 쪽에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좀 그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조금 말씀을 한 번 더 부동산 출구. 부동산 그 방어 위주의 그 설명을 저는 이제 우리가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네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은행 이자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의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겁니다. 은행 이자를 내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겁니다.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이자가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2.2% 이자 드는 겁니다. 국민은행의 적금이자는 현재 3% 정도 받습니다. 2.5%에다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한 3% 이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 은행 이자를 올리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게 해서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사지 마라 이런 뜻이고 은행 이자를 낮추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 이자가 7% 정도가 기준입니다. 은행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은행의 이자를 내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 이자가 한 5%, 6%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내리는 가장 좋은 신호는 바로 은행의 대출 이자다. 이것이 대출 이자가 7%가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내립니다. 지금 정부가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지금 종합 양도소득세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죠. 중과를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 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 82%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내가 1억이 남았다 그러면 8,200만 원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잡는 정책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100% 올랐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안 해주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 서울에 입주할 물량 과거에 8만 세대 정도까지 입주했거든요. 1년에. 원래 우리나라 입주하는 거 12,000세대입니다. 2027년도는 10,000세대, 2028년 8,000세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만 신호를 줘야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데 주택 공급은 하지 않고 대출을 안 해주고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집값이 올랐습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집값, 서울 집값 한 8% 이상 올랐습니다. 통계가 8%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수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가진 국민은 5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세대주 중에 55%만 집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집을 사는데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저는 결론은 지금 통화량, 정부가 은행 이자를 낮추는 것이 집값을 올리는데 통화량이 늘어난 거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을 좀 띄우다 터졌었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수순처럼 봐도 되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뭐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그 모기지 사태 때는 그것은 이제 집값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10억이었다 이러면 대출을 15억까지 해준 게 바로 미국의 모기지 사태 부실채권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는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그 원인도 중에 큰 하나입니다. 이제 파생금융 상품의 리먼 브러더스의 모기지 사태는 어떤 건가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러면 이 대출을 해줬다고 하는 건 정서. 미국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서 매달 500만 원씩 대출을 갚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파생금융 상품에 팔아서 제3의 기관에 판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을 판 거고 이 채권을 모기지 채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홈플러스가 부도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우리 개인들이 끌죠. 그런데 신용카드에서 돈을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홈플러스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10만 원치 샀다. 그러면 10만 원을 샀으면 우리 개인들은 이제 홈플러스에 이제 그 개인들은 바로 돈을 2, 3일 안에 돈을 받지만 그 가게 주인이란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현재 카드로 결제되는 게 70%가 넘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카드사가 돈을 바로 줍니다. 내가 이제 분식점을 한다. 학생이어서 떡볶이를 10,000원치 먹었다. 그러면 10,000원을 긁죠. 그러면 2, 3일 내에 카드사가 돈을 나한테 수수료. 보통 우리가 한 1% 정도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10,000원에 대한 100원에 대한 수수료만 빼고 9,900원을 카드사가 나한테 주는데 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채권을 홈플러스가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한 4천억 이상 개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4천억 원 이상을 샀는데 그걸 부도낸 겁니다. 이게 바로 홈플러스 카드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모기지 사태도 이와 같이 개인들이 돈을 대출받았던 이 모기지를 계속 파생금융 상품으로 A와 B에 계속 전이가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업들이 그 벌어놓은 달러를 그 한국으로 곧장 들여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1970년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2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은 제가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달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 1등입니다. 경제력도 1등입니다. 가장 달러의 기축통화, 전 세계 결제 70%가 달러로 결제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달러는 전 세계에서 계속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이었죠.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루블화 이런 걸로 결제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달러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손들었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대국입니다. 국가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가장 근간은 바로 달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막대한 달러를 수입을 들여서 원화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달러가 계속 86%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 전에 1,500원, 1,600원 가까이 육박할 거다 보고 있고 내년에는 1,600원, 1,700원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달러는 86%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200원에서부터 2,000원, 97년도, 2008년도에 1,600원. 1,600원이 옛날 가격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코로나 때 1,550원을 찍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지만 환율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달러를 전혀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에 개인도 이제 해외 투자로 움직이는데 그 국내보다 해외로 자금이 많이 빠지는 이유도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주식 시장도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60,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은 한 1.5%,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1.5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그 비중도 그러니까 한 90%는 미국, 10%는 한국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11.5%입니다. 한국은 5%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캐나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85%가 미국과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캐나다 국내는 15%밖에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국내 기업 주식을 사야만 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현재 1,400조 중에서 500조, 600조 정도가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은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정부가 좀 더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더 사라, 국내 주식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0년 평균 수익률이 5%가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11.5%, 2배가 더 높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연금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게,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 대비로 사용돼야 되는데 이렇게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주식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정말 다행이지만 주가 어려울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캐나다 같이 미국에 더 많은 주식, 해외에 더 많은 주식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환보유고와 그 국민연금을 그 동원한 환율 방어 수단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기 전에 그 지난 몇 년간 그 환율이나 금리 그리고 외환보유고 같은 지표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그 한국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왜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박사 공부도 했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에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이번에 책도 제가 이제 외환 위기 다시 오는가 그 책도 냈죠. 한국의 외환 환율은 86% 환율을 계속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위기에 가장 좋은 신호는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수백 가지 요인,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뭐 국가 부채율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가 GDP의 22%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은 정확하게 77%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은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97년도 대만은 전혀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외환 위기를 겪었고 또 외환 위기를 겪을 위기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율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수백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고 국가 GDP의 22%, 무역 의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환율이 이렇게 중요한데 외환 보유고가 낮다는 겁니다. 대만은 한국과 똑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국가 GDP는 8천억 달러인데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입니다. 인구는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한국보다 외환 보유고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외환 위기 다시 오는가 관련된 해외 학술지 논문이 게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3월 달에 나올 겁니다.
외환 위기에 대한 가장 좋은 신호는 바로 환율이고 그것이 이제 학술제도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율과 국가 외환 보유고가 국가 부채율, 국가 GDP의 그 상관관계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게 그 논문의 핵심은 1997년과 2026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가고 있다. 가장 신호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막는 것이 제 목적이고 제 논문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외환 보유를 빨리 비축을 하고 한미 통화 수합을 빨리 맺어라.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겨우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화 수합을 빨리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될 것이다. 환율이 이렇게 86% 확률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정부의 그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을 동원한 그 환율 방어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원래 국민연금은 1,400조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미국 주식을 샀는데 우리가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달러를 조달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부가 이번에 국민연금 요구한 건 그거죠. 너희들이 직접 달러를 구매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하는데 한 3%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3%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이 스스로가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달러를 사게 되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한 500조가 넘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이 현재 1,400조인데 이 국민연금이 2,000조, 3,000조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계속 점점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요. 출산율은 낮아지지만 인구는 이제 우리가 90세를 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 하고 직접 국민연금이 달러를 조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유일한 노후 대비 자금입니다. 이게 수익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당이랑 똑같습니다. 전부 다 유일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자산을 운용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캐나다는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하고 상관없이 계속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인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국민연금 현재 전주에 가 있습니다. 전주에는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주요한 은행이. 외국계 투자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전주에 가 있고요. 사학연금은 나주에 가 있고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권거래소 예탁원은 부산에 가 있고 신용보전기금은 대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금융공기업을 모아놔야 되는데 뉴욕이나 싱가포르는 모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권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해서 주요한 공기업들을 다 전국으로 분산시켜 놨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 상담하러 오면 전국을 돌아야만 투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정권회사, 은행들, 저도 정권회사에 5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정권회사 직원들은 점심시간 때문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정권사, 애널리스트, 또 정보 분석 담당자들. 그래서 막 서로 얘기도 들어보고 한국에 3,000개의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정보도 서로 얘기하고 교환하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필수 인력을 10%, 20%를 못 뽑아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흩어져야 되죠. 그 정도로 국민연금 취약한 이유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에 분점을 빨리 만들어라. 서울에서 더 많은 고급 정보를 듣고 운용하게 만들어야지. 필수 운용 인력의 10%, 20%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은 평균 수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환율이 그 1,600원을 넘긴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먹는 커피 가격, 돼지고기, 소고기, 전기요금,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 커피가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고기는 30% 올랐다. 5년 동안. 그런데 전 세계의 소고기가 한 30%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 정도 올랐거든요. 환율이 그 정도로 2배 이상 기여했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 서민들은 전기요금, 전기세, 모든 에너지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 중산층,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바로 자영업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환율 상승이 금리 인상 압력을 좀 키운다면 그 지금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될까요? 저는 한국은행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 1997년도에도 외환위기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틀 뒤에 국가가 파산을 신청했거든요.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작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너희들이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환율이 1,550원, 그죠? 1,600까지 육박하게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국가 GDP의 77%, 80%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 외환 위기도 대만은 겪지 않았습니다. 바로 충분한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가장 큰 책임이다. 외환 보유고를 쌓지 않는 것. 저는 우리나라가 매년 무역 흑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납니다.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외환 보유고를 쌓아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200억 달러씩 직접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마스가 조선업으로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5% 정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환 달러 다 갖다 주는 것이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90%가 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정부기관채, 회사채, 주식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투자라고 부르고 직접 투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 말고 공장을 짓고 미국의 제조업을 세계 1등으로 만들겠다. 한국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조업 4위입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직접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 취업률 45%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국의 법인세 1% 올렸습니다. 26%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현재 3월부터 노란봉투법도 시행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니까 미국 수준으로 미국은 법인세가 21%인데요. 15%까지 낮추겠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고 세금을 감면할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정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가 미국 이야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 압력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한국은행이 한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은 워시가 5월달에 취임을 하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저는 인하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매년 1%씩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고 한국은행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은행이 굉장히 큰 고민일 것이다. 저는 한국은행이 항상 부탁하는 게 그거죠.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라. 또한 정부와 협업을 해서 한미와 한일 통화사업을 맺어라.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환율의 안정 정책이다. 지금 통화 안정재권 지난주에 30억 달러를 정부가 발행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조달했는데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금리 정책은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고 환율 정책은 통화사업부와 한미 한일 통화사업부 이 세 가지 정책이 가장 좋은 한국은행의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어떤 위기 구조라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자산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방법이다. 이해운 국가예산처 처장 이제 후보로 올라왔었죠. 서초동에 작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50평을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30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동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익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하남 다 연결이 됩니다.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청약통장을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월 10만 원씩 넣어야 됩니다. 2년을 넣으면 됩니다. 300만 원이 채워지면 아파트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지금 15 이하는 6억까지 대출해주고 2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2억만 대출해줍니다. 대출을 줄이는 게 이제 아파트가 당첨돼도 이제 당장 동원할 돈이 없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저는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 불과 3년 전에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했습니다. 18평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 1억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는 당첨되면 계약금이 분양 가격이 2억입니다. 6억짜리니까 2, 6, 22 하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한 1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굉장히 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처럼 아파트의 중도금을 다 대출해 줬습니다. 계약금만 넣으면. 지금 정부는 무조건 6억만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 정상화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 아파트 분양받는 게 가장 좋다. 한강이 이남이다. 300만 원만 있으면 10억, 2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본소득에 대한 그런 그 논지로 제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노동소득과 결국에는 자본소득 이 대비로 해서 그 논지를 조금 펼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뭐 두 가지 다죠.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열심히 그렇죠. 다녀라. 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최고 직장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사장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저도 저 역시도 옛날에 직장을 다니면서 막 유학을 가고 싶다, 출세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럴 것보다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1등 사원이 되고 CEO가 되라.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도 공부하고 직장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라. 두 번째 방법,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25%는 1등 주식을 사라.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하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월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넣는 방법. 매월 10만 원씩 넣어라. 두 번째는 월급의 25%는 시가총액 1등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와 한국의 삼성전자. 그 주식에 하는 투자 비율은 90%는 미국 주식, 10%는 한국의 삼성전자다. 제가 2018년도에 1조 자산가가 된 교수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기가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샀더니 자기가 80대가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 1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면 앞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또 대학생이라 그러면 자기 용돈의 25%는 무조건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지금 뭐 100분의 1씩 쪼개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한 17만원, 16만원 정도 하고 엔비디아 한 25만원 정도 합니다. 한 주를 사기 어렵다 그러면 0.1주 사도 됩니다. 약 분산 투자, 소수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월급의 25%는 무조건 1등 주식을 사라. 한국과 미국 동시에 같이 사면 좋겠고, 두 번째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어라. 이것이 가장 빠르게 부자를 만들어 준다. 노동소득, 자기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 사원이 되고 이와 함께 주식과 부동산 함께 병행을 해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솔루션도 되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이 불확실성이 좀 큰 시대에서 유동성이 또 흘러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이나 은,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는 좀 많이 폭락해가지고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보통 어디로 쏠리는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투자한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누가 나한테 한 0.1주 한 번 준 적이 있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만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니까 저는 눈에 안 보이는 내가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잘 못하죠. 저는 이제 금은 76%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금은. 그래서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투자하고 싶다면 금을 해놓은 것도 좋습니다. 금을 종로 3가에 가서 사면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삽니다. 지금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부가세가 10%가 넘습니다. 금 ETF라든지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15.4% 이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본 이득세, 소득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신 분은 실질적으로 그냥 종로 10돈씩 사더라고요. 그냥 돈이 될 때마다. 지금은 10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종로 3가에 가서 사면 부가세 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실물금을 사는 겁니다. 실물금은 한 85만 원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네 금은방보다는 종로 3가에 가서 금을 사면 부가세 없이 살 수가 있고 ETF라든지 금을 사게 되면 15.4% 소득세를 내야 된다. 또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실물금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저는 이와 같이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비트코인을 하든지 금을 해라. 저는 우리가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정말 많죠. 3만 개. 그런데 가상화폐의 기축통화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 거고 주식을 하려고 하면 1등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금이 은보다는 훨씬 낫다. 가장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유동성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금으로 그러면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달러와 함께 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산에 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암호화폐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 정도만 금이나 1등 비트코인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최근에 한 30%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이거 많이 했네요. 아유.